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할머니가 눈앞에 있는 의사의 손목을 꽉 잡고 낮게 얘기했어요.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째 의식 없이 누워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병실에는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딸, 그리고 밤에 할머니를 간병하던 간병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 변호사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병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중에 누구일까요?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72세 김말자 환자는 고급스러운 병실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빛이 가늘게 들어왔고 모니터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심장 소리가 울렸어요. 누가 봐도 의식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냥 잠든 사람과는 달랐어요. 손등에 혈관이 미세하게 솟아 있었고 왼손 약지에는 낡은 금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오래 끼고 있어 광택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반지는 이 병실 안에서 유일하게 온기가 있는 물건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김말자는 사실 강남의 큰 재력가였습니다. 강남 노른자 땅의 상가 5채, 남편이 남긴 토지와 현금 자산까지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되는지 병원 직원들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170억이 넘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돈의 주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눈 한 번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지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스쳤습니다. 아들 박현우가 앞서 들어왔고 뒤이어 며느리 강지윤이 따라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올 때마다 차림새가 달랐지만 한 가지는 늘 같았습니다. 어딘가 가던 길에 잠깐 들른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박현우는 단정한 코트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강지윤은 머리를 반듯하게 올리고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있었죠. 손에는 특상이라고 적힌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박현우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다정함이 진심인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지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김말자의 이마를 살짝 쓰다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시선은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모니터 숫자로 먼저 향했습니다. 수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한 듯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더니 강지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실 구석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김말자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지 않도록 각도를 잡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찰칵 소리가 2번 울렸고 그녀는 사진을 확인하더니 바로 SNS에 올렸어요. 어머님 곁에서 기도하는 하루. 샵 효도. 샵 가족사랑. 댓글에는 벌써 응원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던 야간 간병인 이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주는 원래 밤에만 이 병실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다른 간병인이 있고 은주는 해가 지면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러 잠깐 올라온 은주의 눈에 이 모습이 참 아이러니해 보였어요. 말은 정중하고 표정은 친절했지만 따뜻함이 아니라 계산된 무언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현우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한마디를 더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강지훈도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또 올게요. 꼭 힘내세요. 두 사람이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창가 쪽으로 다가가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강지훈의 SNS에 방금 올라온 사진. 찍을 때와 달리 필터가 입혀진 사진 속에는 헌신적인 며느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은주는 화면을 오래 보지 못하고 껐습니다. 말이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낯설었어요. 그날 밤 은주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형광등 불빛은 낮보다 차가웠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김말자는 낮과 똑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은주는 체위를 바꿔드리고 마른 입술에 거즈로 물을 묻혀 닦아드렸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어요. 야간 간호사였습니다. 발소리는 작았고 손에는 작은 주사 트레이가 들려 있었어요. 간호사는 모니터 수치를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IV 라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투약은 짧고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처방대로 주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은주는 조심스럽게 김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어떤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김말자의 손이 은주의 손을 잡는 것 같았어요. 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약했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숨을 훅 들이켰어요.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들리세요? 김말자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끝이 한 번 더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착각인 건지. 그런데 그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은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은주는 물수건을 갈라나갔다가 복도 끝에서 박현우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낮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정만 통과하면 승인 바로 난다니까. 그러니까 약물 사용은 계속 해줘야 해요. 은주는 발을 멈춘 채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는 긴데 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통화가 끊기자 은주는 조용히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감정, 승인, 약물 사용. 그 세 단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바로 김말자, 환자가 누워 있는 거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누워 있는 바로 그 환자요. 은주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게 맞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지. 새벽 공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낮과 달리 소리가 없었어요. 바닥 왁스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끝을 톡 쳤고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깔렸습니다. 그런데 이은주는 이 정적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들려준다고 느꼈어요. 간호사들의 낮은 발소리, 기계가 내는 작은 잡음,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숨기는 기척 같은 것들이요. 은주는 전날 새벽의 장면을 잊지 못했어요. 2시가 조금 넘어 간호사가 들어와 IV 라인에 약을 주입하던 손놀림. 그 뒤로 김말자의 손끝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지던 순간.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온 박현우의 목소리. 감정만 통과하면 승인 바로 난다니까. 약물 사용은 계속 해줘야 해요. 그 말이 하루 내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출근길에 은주는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값싼 수첩이었어요. 표지는 얇았고 종이는 거칠었습니다. 기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이 반복되는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이 느낀 것이 착각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요. 자신이 느끼는 이 이상한 느낌이 진짜인지, 아니면 괜한 걱정인지. 밤 11시를 넘기자 병동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김말자의 자세를 바꿔드리고 손등에 걸친 담요를 정리했어요. 김말자는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지만 은주는 그 얼굴을 예전보다 더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입술 끝이 마르고 눈꺼풀 아래로 아주 옅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잠든 사람이라기보다 무의식 아래로 축 가라앉은 사람 같았습니다. 은주는 김말자의 손을 잠시 쥐고 있었어요. 어젯밤 자신의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은주는 수첩 첫 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흐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가족이 왔고 웃었고 사진을 찍었고 나갔다. 그 뒤 밤에는 간호사가 왔다. 약이 들어갔다. 반응이 사라졌다. 간단한 순서였어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 1시 반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카트 소리가 들리더니 병실 문이 열렸어요. 어젯밤과 같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한번 훑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투약하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사약 주입은 아주 짧게 이루어졌어요. 간호사는 주사약 투입을 마치고 나서도 몇 초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은주의 머릿속이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가족이 많이 드나들고 간호사도 많고 시선도 많다. 그런데 밤에는 다르다. 보는 사람이 적다. 그 단순한 사실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은주는 느꼈어요. 약이 들어간 뒤 은주는 손을 다시 잡아봤어요. 환자의 손은 어젯밤과 같은 움직임은 없었어요. 오히려 손가락 끝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은주는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어요. 감정에 휩쓸리면 이를 그르친다는 걸 15년 동안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주는 작은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첩에 적었어요. 1시 32분 투약, 1시 35분 심박수 68에서 62로 변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좀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은주는 일부러 물수건을 갈러 간호 스테이션 근처로 나갔어요. 사람들의 대화가 들릴 만한 거리였습니다.
혹시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어떤 힌트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강지윤이었습니다. 이 밤에 웬일인가 싶어 은주는 벽 뒤에서 잠깐 멈췄어요. 강지윤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밝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네, 그 서류는 다음 주에요. 후견 쪽 네. 어차피 상태는 지금처럼 의식불명인 상태일 거예요. 후견? 그 단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은주는 숨을 삼켰어요. 강지우는 전화를 끊고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듯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간 간호사가 스마트폰을 잠깐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강지연과 야간 간호사의 눈빛이 서로 잠깐 마주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충분했어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병실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이렇게 여러 번 겹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은주는 다시 김말자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혹시 들리시면 아주 조금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은주는 투약 시간을 조금 늦출 방법을 생각했어요. 간호사를 직접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 변경이나 기저귀 교체를 핑계로 시간을 끌 수는 있었어요. 그 정도는 선을 넘지 않는 행동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명분이 필요했어요. 새벽 1시 반, 은주는 일부러 김말자의 자세를 한 번 더 바꿨습니다. 불편하실까 봐요. 마침 그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간호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지금 자세 좀 바꿔드리는 중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잠깐 멈칫했지만 네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 짧은 지연이 은주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은주는 그 사이 김말자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김말자의 손이 아주 약하지만 은주의 손을 잡았던 거예요. 아니,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약 효과가 나기 전에는 환자의 몸에 반응이 있다. 그 사실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투약을 마쳤을 때 손에서 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지연 6분. 투약 전 반응 있음. 투약 후 반응 없음.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도 삐뚤어졌어요. 분명히 그 약이 김말자 환자의 의식 저하를 유지시키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새벽 김말자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목에서 나온 소리는 거의 숨결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었어요. 수연. 은주는 숨을 멈춘 채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김말자의 눈꺼풀이 얇게 떨렸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은주는 귀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수연이 불러줘. 그 순간 은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의식불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은주는 김말자의 손을 꽉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병실 밖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은주에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가 눈도 뜨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은 사고에서 회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어요. 은주는 그 계획의 틈을 방금 손끝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요. 수연. 그 이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정적이 이은주에게는 이제 기다림처럼 느껴졌어요. 김말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수연은 하루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2번, 3번 반복되면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죠. 은주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투약 시간을 조금씩 늦추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세를 바꿔주고 수건을 갈고 기록을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어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이 중요하다는 걸 은주는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약을 넣기 전 김말자 환자의 손은 약하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아주 약하지만 자신의 손을 눌렸고 가끔은 손등의 근육이 긴장했어요. 눈꺼풀 아래가 가볍게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이 들어가고 얼마 뒤에는 다시 깊은 바다로 가라앉은 사람처럼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수첩을 채워나갔습니다. 날짜, 시간, 반응. 기록은 점점 빽빽해졌어요. 자신이 느끼는 의심이 그냥 불안해서가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간호사가 평소보다 늦게 올라왔습니다. 병동이 잠깐 소란스러워 다른 환자에게 먼저 들렀다는 말이 들렸어요. 은주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말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약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리시면 제 손 한 번만 눌러보세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분명히 움직였어요. 어제보다 더 강했습니다. 은주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딸이세요? 손끝이 2번 연속으로 눌렸어요.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이건 상상이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김말자 환자는 듣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고, 무언가를 전달하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깨어나고 싶으세요? 손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멈췄어요.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급히 손을 놓고 평소처럼 담요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주입했고 모니터 수치는 다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김말자의 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축 늘어졌어요. 간호사가 나간 뒤였습니다. 병실에 2사람만 남았어요. 은주는 다시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초가 흘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거의 공기처럼 스쳤지만 은주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어. 은주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뭘 들으셨어요? 김말자의 목소리는 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어요. 다 들었어. 김말자는 눈을 뜨지 못한 채였지만 그동안의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 오가는 말들, 병실 문 앞에서 속삭이는 소리들, 새벽마다 반복되는 투약의 기척까지.
다만 약이 투여되면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져 미동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은주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밤에 김말자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네. 새벽에 간호사가 주사약 넣는 거 봤어요. 김말자의 손이 다시 은주의 손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깨면 또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지금 깨어났다고 알려지면 약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김말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안 깨어나신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세요? 잠시 후 아주 미세하게 손이 움직였어요. 그렇다는 신호였습니다. 은주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후견 신청, 담보 승인, 밤마다 반복되는 투약.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김말자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알려지면 후견 절차는 중단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다시 잠재울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강한 무엇을 할지도 몰랐죠. 지금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은주의 수첩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딸 수연 씨를 부르신 거죠? 김말자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수연이 불러줘. 그 이름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아침 교대 시간이 되자마자 병원 기록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보호자 명단에는 박현우만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현우와 강지윤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화려하게 치장했고 여전히 상냥한 얼굴이었습니다. 박현우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곧 감정 들어가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강지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어머니를 위한 말인지 자신들을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은주는 다시 김말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낮게 말했어요. 어머님, 따님을 찾을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 후 김말자의 손이 은주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처음보다 더 분명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병실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도시는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어둠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이 병실의 진실도 이제야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김말자는 더 이상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잠들어 있어야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그 계획을 되돌리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섣불리 깨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깨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수연이라는 이름을 찾는 일이었어요.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이제 두 사람의 공모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수연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딸의 이름이 없었어요. 보호자 연락처도 박현우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은주는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아주 작은 실마리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병실 서랍 안에 남아있던 낡은 수첩, 오래된 보험 서류, 긴 말자의 서류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살폈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 복사본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박수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 박현우 아래에 2살 차이의 여동생. 그러나 보호자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어요. 은주는 퇴근 후 병원 밖 벤치에 앉아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김말자의 예전 거래처 연락처 중 오래된 명절 인사번호 중 하나가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어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은주는 자신을 병원 야간 간병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는 쉽게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간병인분이 왜? 저희 어머니는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오래 묵은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따님 이름을 부르셨어요. 밤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떨리는 음성이 이어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의식불명이라고. 그럼 깨어나신 거예요? 은주는 간단히 지금 상황을 정리해 알려줬어요. 그리고 밤에 병원으로 찾아와 주면 좋겠다고요. 그날 저녁 수연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낮이 아닌 밤을 선택했어요. 이런 늦은 시간은 박현우와 강지윤이 잘 오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히 문을 열었어요. 김말자는 변함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지만 손을 쉽게 잡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쌓인 거리감이 그 손을 막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감정이 쏟아질 듯 했지만 수연은 억지로 참았어요. 은주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약이 아직 안 들어간 시간이에요. 수연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더 설명하지 않고 김말자의 손을 수연의 손 위에 살며시 올려주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김말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약하지만 수연의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엄마. 다시 한번 손끝이 떨리며 수연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어요. 은주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김말자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숨결처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아. 수연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야. 나 여기 있어. 김말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또렷하게 움직였어요. 나 다 들었어. 현우. 지연이가 하는 얘기들. 그 짧은 문장에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박현우와 강지윤, 후견 신청, 재산 감정 이야기. 자신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옆에서 나누던 이야기들을 김말자는 또렷하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수연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낮게 말했어요. 지금은 깨어났다는 걸 알리면 안 돼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김말자의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그날 밤 세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말자는 끊어지는 숨 사이로 말했어요. 새벽마다 들어오는 약, 병실 문 앞에서 들었던 대화들, 후견 신청 이야기를. 수연은 고개를 떨구며 듣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김말자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부정도 긍정도 아닌 그저 무거운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기해야 해. 김말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후견 절차가 끝나기 전 약물 투여의 기록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수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나 이번엔 도망 안 갈게.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김말자는 늘 장난만을 앞세웠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죠. 상가 관리도 회사 일도 모두 박현우가 맡았어요. 수연은 늘 뒷방 신세였습니다. 뭐든지 오빠에게 밀려 애정도 재산도 그 무엇도 자신에게는 주어진 게 없다고 느껴왔어요. 엄마에게 따뜻한 애정 표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결혼 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틈을 박현우와 강지윤이 파고든 거였어요. 원래도 소원했던 모녀 사이는 두 사람의 이간질에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만나기는커녕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런 엄마를 오빠와 새언니가 작당해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수연은 회한과 분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속에서 휘몰아쳤어요. 그날 밤 은주는 수연을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수연은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오빠가 후견 신청하면 엄마 재산 전부 관리권이 넘어가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재산에 대한 모든 처분이 가능하죠. 그럼 엄마는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요. 은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증거가 필요해요. 투약 기록, 통화 기록 다 모아야 해요. 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 변호사 알아요. 오빠가 모르는 사람. 그 말에 은주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이제 둘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그날 밤 김말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은주에게 그 얼굴은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 딸이 있었습니다. 김말자의 손이 다시 한번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약하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곧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판이 바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후견 신청 서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병원 측과 부쩍 자주 접촉했고 강지우는 병실을 찾을 때마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겉으로 보면 모범적인 보호자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꼭 잡고 엄마 힘내세요라고 또박또박 말했고 간호사들에게는 간식 상자를 돌렸죠. 그러나 이은주는 그 말과 행동 사이에는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는 괴리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따뜻했지만 눈은 늘 모니터와 서류 쪽으로만 향했거든요. 하루는 강지윤이 병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일부러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병실은 그리 넓지 않아 대화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네, 감정 일정 확정됐어요. 이 상태 그대로면 전혀 문제없이 진행될 거래요. 이 상태 그대로. 그 말이 은주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강지우는 통화를 마치고는 김말자의 이마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 이렇게 계시면 돼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위로가 아니라 확인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김말자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은주는 그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긴장하는 걸 느꼈어요. 연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수연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낮이나 저녁에는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박현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병실 문을 닫자마자 수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고비예요. 변호사랑 이야기했어요. 후견 신문 전에 조사관이 병원에 온대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깨어난 걸 숨겨야 해요. 침대 위에 김말자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투약 시간을 조금씩 늦춰온 덕분에 낮에는 여전히 무반응을 유지했고 밤에는 또렷하게 말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전의 시간에는 점점 말을 더 길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김말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이 바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기록을 모아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은주는 이미 수첩에 적어둔 투약 시간과 반응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은 변호사를 통해 병원 투약 로그 열람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새벽 투약이 실제 처방과 일치하는지, 약물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수연은 변호사를 통해 외부 신경과 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은주가 기록해둔 투약 시간과 약품명을 정리해 전달한 결과였어요. 전문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약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각성 반응이 늦어지고 신체 반응도 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는 회복이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김말자의 상태가 자연 경과만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속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이제 약을 끊어야 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 낮에 일부러 병실을 찾았어요. 복도에서 박현우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박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너 여기 왜 왔어?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보러 왔지. 나도 자식이잖아. 너무 오래 소원했어. 박현우는 웃는 듯 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상황 복잡해.
괜히 끼어들지 마. 수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내 자리야. 나도 자식이라고. 잊었어?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강지윤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일부러 밝은 얼굴로 다가왔어요. 어머,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어머님은 저희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선을 긋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병실 안으로 들어가 김말자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낮이라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무반응조차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강지윤의 SNS를 다시 확인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만 가족을 위해 견뎌요. 사진 속에는 화려한 테이블과 와인이 놓여 있었어요. 병실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주는 씁쓸하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새벽 2시 야간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자세 변경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어요. 간호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투약은 여전히 짧았지만 은주는 그 시간과 양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수첩에는 이제 투약 패턴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날은 용량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박현우가 병원을 다녀간 날과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반복이 너무 많았어요. 새벽 3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김말자가 힘은 없었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수연이 준비는 다 되어 가니. 수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응. 변호사가 자료 거의 모았어. 병원 기록도 일부 확보했어. 김말자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내가 일어나면 다 끝이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처럼 들렸어요. 후견 신문 당일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조사관 앞에 선다면 모든 판이 뒤집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정확해야 했어요. 너무 이르거나 늦으면 하나뿐인 기회를 잃을 수 있었죠. 이제 투약만 끊어내면 됐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자세를 바꿔준다는 핑계로 간호사의 주의가 흐트러진 사이 트레이에 놓인 주사약을 영양제로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은주는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어요. 이은주 씨, 다음 주부터는 다른 분이 야간 들어옵니다. 간호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보호자 요청이었습니다. 가족이 더 전문적인 간병을 원한다는 설명이 붙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신을 교체하려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밤마다 일어나는 일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날 밤 은주는 평소보다 오래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김말자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 다음 주부터 못 올 수도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손을 잡는 손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자. 김말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어요. 밤에 투여되는 주사약을 끊었기에 말도 더 또렷해졌어요. 수연도 이미 소식을 듣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 병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랑 다 맞춰놨어요. 투약 기록, 병원 기록, 조사관 오는 시간 다 준비됐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약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히 회복 상태로 만들어야 해요. 새벽 1시 반 간호사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은주는 일부러 기저귀 교체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조심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트레이에는 평소와 같은 주사기와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곤란해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금 환자분 상태가 옷도 갈아입혀야 해요. 그 환자분 배설물이 옷에 좀 묻었거든요. 간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왜 지금? 전 지금 처방대로 해야 한다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수연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잠깐만요. 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이 투약 기록, 처방전이랑 일치하나요? 간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전 처방되는 대로. 변호사가 트레이를 가리켰어요. 약품명 확인하겠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현우와 강지우는 간호사에게 약을 전달하고 돌아가려다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어요. 박현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연아.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상태 확인하려는 거야. 그때 담당 의사도 병실로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의사는 상황을 파악하는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운 주머니에서 펠라이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말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펠라이트를 들어 김말자의 눈꺼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침대로 쏠렸어요. 강지윤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박현우는 팔짱을 꼈어요. 의식이 없다는 걸 의사가 직접 확인해 줄 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김말자의 손이 펠라이트를 들고 있던 의사의 손목을 확 잡았어요. 천천히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잠들어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였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 펠라이트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아니, 환자분, 어떻게. 그와 동시에 김말자가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완전하게, 그리고 천천히 병실 안에 모여든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의 끝에 박현우가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 한마디에 병실은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어요.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라 숨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죠. 너희들은 이제 끝이야. 김말자의 말 한마디에 박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식이. 간호사와 의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김말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왔니? 김말자는 더 이상 의식 불명 환자가 아니었어요. 은주는 눈물이 흐르려는 걸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텼다는 걸 알았어요. 변호사가 즉시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환자 의식 회복 확인됩니다. 박현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김말자의 시선이 박현우를 향했어요. 오래 누워있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밤마다 내게 무슨 약을 넣었니? 그 질문은 병실 전체를 찢어 놓았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떨렸어요.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상황 녹취 중이죠? 네. 그리고 의료감사 요청도 바로 들어갑니다. 박현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강지우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상태 그대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침대 곁에서 조용히 김말자의 어깨를 받쳤어요. 김말자는 스스로 몸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의식은 명확했어요. 나 다 들었다. 그 말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후견 신청, 재산 담보 설정, 새벽의 투약. 모두가 이제 드러났어요. 복도에는 이미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고 박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김말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이고 숨겨졌던 기록이 모두 드러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자신이 마지막 밤을 제대로 지켜냈다는 걸 느꼈어요. 병실의 모니터 소리는 여전히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눌려있던 침묵이 깨졌고 그 틈으로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잠든 사람이 아닌 김말자가 있었어요. 병실 소동이 있은 다음 날 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의료감사팀이 내려왔고 간호 기록과 투약 로그가 하나하나 대조되기 시작했어요. 전날 밤 촬영된 영상과 녹취 파일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김말자는 아직 완전히 몸을 가누지는 못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도 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그날 오전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평소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간호팀장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의료감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호자께서는 잠시 외부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사실상 배제였습니다. 박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강지우는 조용히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김말자가 천천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말자 씨, 밤 시간대 투약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김말자는 숨을 고르며 답했어요. 새벽 2시쯤 항상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몸이 가라앉았죠. 수연은 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받쳐주었습니다. 은주는 한 발 물러나 서 있었어요. 그녀가 밤마다 채워온 수첩은 이제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시간과 수치가 패턴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은 야간 담당 간호사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약물 성분 분석 결과 처방전과 일치하지 않는 진정제가 반복적으로 투여된 정황이 드러났어요.
누군가 외부에서 약을 반입했고 병원 내부 인력이 협조한 구조였습니다.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사의 방향은 이미 명확했어요. 박현우는 더 이상 병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수연을 붙잡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회복됐으면 좋은 거 아니야? 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직접 말하실 거야. 박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말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강지윤이 뒤에서 말을 보탰어요. 우린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야. 상태가 불안정해서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불안정한 건 엄마가 아니라 당신들이겠지. 그 말은 날카롭게 꽂혔어요. 강지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병원을 찾았어요. 후견 신문을 위한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원래라면 김말자의 의식 불명 상태가 전제였겠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사관이 병실에 들어와 직접 물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말자는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 재산과 제 몸, 제대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짧지만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조사관의 펜이 멈췄어요. 후견 신청은 즉시 보류됐습니다. 박현우 측이 제출한 자료 전체가 재검토 대상이 됐어요. 법적인 판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변호사는 박현우의 재산 관련 움직임도 추적하고 있었어요. 재산 담보 설정을 위해 시도한 사전 감정 의뢰, 부동산 대출 상담 기록, 강지윤 명의로 진행된 법인 설립 서류까지 김말자의 의식 회복이 확인된 순간 그 모든 시도는 위임 없는 처분 시도로 의심받게 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현우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어요. 강지윤의 화려한 차림도 힘을 잃었습니다. SNS에는 며칠째 새 글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병실 사진들, 효도 해시태그들, 와인과 레스토랑 사진들이 하나씩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은주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해고 통보 상태였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조사 완료 시까지 근무 유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은 더 이상 효력이 없었어요. 은주는 김말자의 침대 곁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금 쉬셔도 돼요. 김말자가 천천히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힘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구나.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이 잘 버티셨죠? 수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이 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수사는 시작 단계였고 법적 절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현우가 마지막으로 병실 문 앞에 섰어요. 들어오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간병인의 조용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이제 그 안의 대화에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한 듯 했어요. 병실 안에서 김말자는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에 억눌린 잠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휴식이었습니다. 곧 다가올 마지막 절차를 준비하는 숨고르기였죠. 수연아, 네 엄마. 이제 우리가 정리하자. 그 말은 단순한 가족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바로잡고 빼앗기려던 것을 되찾고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병실 불을 낮췄습니다. 싸움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완전히 뒤집힌 판 위에서 마지막 수를 두는 일이었습니다.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원 내부 조사 결과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넘겨졌고 공모 간호사는 약물 관리 위반과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됐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반입된 진정제였습니다. 약의 구매 경로와 지시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됐고 통화 기록과 계좌 흐름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박현우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 명의의 계좌에서 간호사에게 흘러간 금액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실 안에서 김말자는 날마다 조금씩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고 말도 더 분명해졌어요. 담당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약물 영향이 사라지면서 인지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그동안 약으로 억제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뜻이었어요.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상태였죠. 박현우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강지우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실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달랐어요. 후견 신청 서류와 동시에 진행된 재산 담보 설정, 법인 설립 준비, 일부 상가에 대한 사전 매각 타진까지 어머니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움직인 흔적들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수연은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망설이지 않았어요. 김말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겁을 내고 있었어. 돈을 잃을까봐. 분노가 아니었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과 피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김말자는 오랜 세월 장남에게 기대어 왔고 그 기대가 결국 자신의 약점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사실 김말자는 사고 전에 자신의 재산 상속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현우와 수연에게 남기지만 많은 부분은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현우가 알게 되었고 사고가 나자 이 기회에 김말자를 영원히 식물인간인 채로 두고 그 재산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려고 한 거였죠. 그 뒤에는 강지훈이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재산 기부와 사고 소식, 의식 불명 상태에 며칠 동안 그는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런데 강지훈은 달랐어요.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지금이 기회라고 여겼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의사를 포섭해서 약물을 받아내고 내부 간호사에게 약을 투여하게 한 거였어요. 며칠 뒤 병원 회의실에서 가족 간 조정 절차가 열렸습니다. 변호사와 조사관이 동석했어요. 박현우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지쳐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화장을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김말자가 휠체어에 앉아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는 정리됐습니다.
후견 신청은 철회하겠습니다. 박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말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단순하지만 단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민형사상 책임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강지우는 결국 눈을 떨궜습니다. 간호사와의 금전 거래는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됐어요. 며칠 후 언론에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의식불명 모친 상대로 부당한 후견 시도 의혹. 이름은 이니셜 처리됐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박현우가 맡고 있던 회사 이사직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권 대출도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박현우는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강지윤의 SNS는 조용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라오던 고급 레스토랑 사진, 병실, 셀카, 효도 해시태그들이 하나씩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화려한 사진 대신 긴 공백만 남았어요. 소문은 오래갔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김말자는 엄청난 복수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법이 정한 선 안에서 정리했고 남은 것은 각자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법은 박현우와 강지윤에게 그에 맞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김말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스쳤어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김말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힘든 건 이제 끝났지. 그 말에는 묘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말자는 이후 재산관리 구조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일부 상가 지분을 수연과 공동관리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병원 간병인 처우 개선을 위한 작은 기금 설립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그곳에서의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은주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일 없어요. 김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내 곁에서 밤을 지켜줬어. 그 한 문장이 은주의 모든 망설임을 멈추게 했습니다. 은주는 병실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며 김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이제 분명히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손을 잡던 날 밤과는 달랐어요. 퇴원 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수연이 휠체어를 밀고 나왔고 김말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병원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스스로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말자의 손은 수연의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말자는 장남을 먼저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연아, 내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의 걸음이 멈췄어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늘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밀어냈던 것 같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제 괜찮아. 다 이해해. 김말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아니다. 이제부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은 선언처럼 울렸어요. 은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마다 모니터 소리만 울리던 병실, 손끝에 미세한 압력,
숨죽여 나누던 대화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신은 가족도 아니었고 이해관계도 없었죠. 그저 환자의 곁에서 밤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이제 회복해서 병원을 퇴원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는 작았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김말자가 멀리 서 있던 은주를 불렀어요. 은주야, 네 어머님, 너는 왜 끝까지 날 돌봤어? 그냥 내버려둬도 됐을 텐데.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는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이 필요해 보였어요. 김말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 보니 피가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 수연이 휠체어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김말자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동안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 말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대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실의 긴 밤은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복수가 아니라 늦게나마 바로 선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켜낸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의식 없이 누워있던 한 할머니의 밤을 통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시간도 있고 억울하게 버텨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티면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